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돼서 이경호 교수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호 교수님은 저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동료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저하고는 환자도 같이 보시지만 AI 관련돼서 몇 가지 연구를 같이 하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AKI나 면역 기전, 뭐 회복 과정 이런 거와 관련돼서 연구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으시고요. 특히 이제 신장 내 T세포, 조직 대생 역할, T세포 대사 등에 대한 연구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쭉 리스트를 보니까 최근까지 정말 활발하게 그런 퍼블리케이션을 많이 이어주고 있으시고요. 많은 기초적인 연구도 하시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전 국민 코호트 활용한 그런 연구, 그리고 CRRT 및 체외 혈액 정화 치료에 대한 임상 연구 등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특히 이제 저하고 했던 영역과 이제 겹치는 부분, 기계학습 모델 개발까지 아우르면서 이제 벤치하고 베드사이드를 잇는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교수님 바쁘시지만 근데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경 교수님 강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차원철 교수님께서 강의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사실 강의를 맡았을 때 되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신장내과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임상 의사이고 AI 전문가가 아니죠. 이제 AI 전문가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연구를 한 경험은 있지만 그래서 제가 AI의 어떤 그런 세부적인 모델이나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저 이제 신장내과 의사가 이제 진로 영역에서 어떻게 AI를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지, 저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 지식의 나열을 이렇게 학습하는 것보다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면서 이제 여기 신장내과 선생님이 오시진 않았을 거니까 이것을 내 진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가져와 볼 수 있을지를 보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AI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임상의사와 협업을 할 때 임상의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지 그런 쪽으로 이제 한번 제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기 이제 신장 전문가분들이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신장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장기별로 과를 나눠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단일 피검사나 소변 검사를 가지고 장기의 기능을 딱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신장 콩팥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브레인, 하트, 렁, 리버 이런 장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피검사를 딱 해가지고 신부전이 있다, 뇌가 망가졌다 이런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간은 뭐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간경변이 있고 다 망가지면 간 수치 정상이거든요. 근데 콩팥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치료하거나 진단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요게 이상이 있다는 것은 정말 누구나 공평하게 그냥 세럼 크레아틴 값과 소변에서 단백뇨가 있냐 없냐 이거를 가지고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응급실에 왔을 때 신장내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은 그 진단은 차후로 하고 굉장히 누구에나 공평하게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치가 이제 이상값이 있다는 것을 랩에서 이제 자동으로 보고를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콩팥에 이상이 있다 없다를 그냥 단일 검사를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런 콩팥의 어떤 기능 이상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과의 의사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진료 영역에 있어서 유용하고 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AI를 연구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런 검사 값을 굉장히 정확하게 확보되어 있고 그런 숫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AI 측면에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불편하면 병원에 가는 것, 뭐 배탈이 나던가 감기가 걸려서 아니면 불편하지 않지만 내가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잘못된다는 지식을 갖추고 있을 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죠. 그래서 우측에 두 가지가 당뇨병, 고혈압이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혈당이 높다고 해서 환자가 불편한 것은 없죠. 그리고 고혈압도 뭐 환자들은 자기가 혈압이 150, 160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사실 200은 넘어야 증상이 있고 고혈압 증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게 없지만 병원에 이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본인의 상태를 체크하고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환자 입장에 똑같지만 그래도 먹는 이유는 이것을 이제 관리하지 않았을 때 본인한테 어떤 결과가 닥치는지 학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콩팥은
이렇게 비만 크레아틴이 60에서 4.53이면 이제 신장내과 의사가 아닌 선생님들은 뭐 환자가 피곤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외래를 다니는 뭐 비만이 100이고 뭐 90인 사람들도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환자가 증상을 느낄 수는 없고, 그래서 증상을 기반으로 진료를 하면 환자는 투석을 할 때 진료실에 내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당뇨 고혈압과는 달리 이제 환자들은 이런 콩팥 기능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감, 혈압이 150, 160이다, 혈당이 300이다. 그러면 이제 일반인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죠. 그렇지만 크레아틴이 4다, 3이다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은 사실 이런 고혈압 당뇨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습은 좀 안 돼 있으면서 어떤 의사의 가이드에만 의존해서 진료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어떤 환자를 어떤 트래젝토리로 보낼지 이런 가이드하는 데 있어서 의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것을 이제 관리하지 않았을 때 결국 투석하거나 이식을 해야 되는 굉장히 결과가 처참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AI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두 적용되는 동일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년마다 검진을 이제 공단에서 권고받게 되면 의사는 이 양식에 맞춰서 그 기입을 하셔야 공단에 청구를 해서 비용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 종이는 모두가 받게 되는 종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신장질환의 크레아틴 값과 요단백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것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검진에 포함시켜서 발견해 내야지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러지 않으면 이제 오히려 의료비가 더 지출이 증가하고 사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의 기본값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신장기능 의심에 체크가 됐다고 해서 환자가 병원에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만 받고 이제 의사가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장질환을 분류하려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이제 GFR이라고 Y축, 하나는 소변 검사로 단백뇨가 되고, 단백뇨는 요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 양이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환자의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이 역학적으로 굉장히 잘 입증이 되어 있고, GFR은 이제 90에서 이렇게 15 미만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GFR은 결국 이 시럼 크레아틴을 측정을 해서 그것을 계산한 공식을 가지고 GFR을 얻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GFR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이제 콩팥 점수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데, 콩팥 점수가 60점입니다, 50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검사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시럼 크레아틴 값에 기반한 추정한 공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본질은 시럼 크레아틴 값 농도 하나이고 그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서 여기에 이제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우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는 이제 급성으로 콩팥이 나빠지는 것, 급성 콩팥병,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가 있고, 그리고 만성으로 콩팥이 안 좋은 것,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가 있는데, 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3개월을 초과하면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고, 7일 이내에 신장이 갑자기 망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 실험 크레아틴 값은 사실 근육에서 크레아틴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게 되고, 근데 그 크레아틴은 키드니로만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키드니로 배설되는 것이 일정하고 머슬에 생성되는 것이 대부분 어떤 문제가 없는 한 일정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평형이 만나게 되면 결국 환자의 어떤 콩팥 기능이 크레아틴의 농도를 결정하게 돼서 우리가 크레아틴을 그런 신장 기능을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다양한 인자들이 크레아틴 값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기전을 가지고 크레아틴 값을 측정해서 이제 크레아틴이 높다면 배설을 잘 못해서 콩팥 기능이 안 좋은 것이고, 크레아틴 값이 낮다면 그러면 잘 배설해서 콩팥 기능이 괜찮은 것이고, 이런 것으로 이제 콩팥 점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빨간색 그래프가 실제로 콩팥 기능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파란색이 크레아틴의 농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크레아틴을 가지고 콩팥을 들여다보고 있죠. 근데 GFR의 감소는 이렇게 보면 요때 이제 타임 제로에 일어났는데, 시럼 크레아틴 값의 상승은 한 이틀이 지나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 의사가 이제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리얼타임 바이오마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럼 크레아틴 값이 좀 상대적으로 딜레이 돼서 인저리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시계열로 이렇게 환자의 크레아틴 값을 보시게 되면 크레아틴이 0.6에서 1.1로 상승했을 때, 이때 사실 이 초록색이 정상 구간인데, 이때 당일 검사값만 보게 되면 정상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계열로 놓게 되면
베이스라인 0.6보다 1.1로 상승했죠. 그 상승한 것을 이때 인지하고 이제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2.7, 2.95일 때 많이 나빠졌다는 것을 이제 알지만 사실 이 7월 1일에 이미 큰 인저리는 있었던 것이고 이때조차 사실 이 GFR이 감소한 시점은 한 더 이틀 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6월 29일 정도에 인설트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더 복잡한 환자들은 입원 중에 이렇게 여러 번의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가 반복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리얼타임 바이오마커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신장내과로 이제 인저리가 이미 발생한 다음에 협진이 의뢰되게 되면 이제 제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크레아틴 값들을 보고 또 단백뇨가 있는지 보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또 이제 혈압이 저하되거나 타키카디아가 있어서 키드니로 이제 혈액이 잘 안 가면 AK가 생기니까 이런 바이탈 시트를 보고 하트레이트가 빨랐거나 혈압이 낮았는지 이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리뷰하죠. 왜냐하면 크레아틴 값이 상승한 것은 이미 이틀 전에 인저리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의 데이터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이오를 봐서, 물론 아이오를 안 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유린 아웃풋이 잘 유지되는지, 그리고 소변이 안 나오면 투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체중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고, 또는 이제 이렇게 신독성 약제들로 입원 환자들에서는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반코마이신, 테이코플라니, 콜리스틴 같은 약이 노출이 있었는지 리뷰를 하고, 그리고 또 엔세이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케토로락 같은 이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홍팥을 망가뜨리는데 이런 게 들어가는지 안 하는지 보고 또는 조영제가 라디오 컨트라스트 다이가 홍팥을 나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팩스를 띄워가지고 또 보고 또 이제 홍팥 이미지가 있다면 이미지에서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막힌 게 없는지 우리가 뭐 수신증 하이드로네프로시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또는 이제 환자가 이제 어큐트 인저리가 생겨서 플루이드를 배출을 못하니까 폐에 부종이 생기거나 이렇게 폐가 물에 빠져 있지 않은지 그럼 빨리 이뇨제를 쓰거나 추적해야 되니까 또 그리고 처방을 다 열어가지고 어떤 것이 잘못됐었는지 그 전에서 이제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그냥 다른 과 협진을 냈을 때 봐야 되는 것보다 AKI가 생겼을 때 협진을 봤을 때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정보는 거의 우리가 이런 전자정보 시스템으로 보는 거의 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내과 협진을 보려고 이제 트레이닝을 오는 레지던트 3년차들이 굉장히 처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것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협진이 하루에 이렇게 10개 이상 나게 되면 거의 감당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AKI에서 고려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19년에 이렇게 네이처에 이렇게 AKI가 이미 발생한 환자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48시간 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모델을 이렇게 개발한 것이 퍼블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미래 AKI가 48시간에 발견될 일단 스코어를 이런 머신러닝 기법으로 해서 예측을 했다는 것이 이제 2019년부터 이미 나왔고 지금도 2026년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의 AUC 값이 0.9를 넘는 이런 좋은 모델들이 계속해서 퍼블리케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KI에 대한 이런 리얼타임 바이오마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미리 알려주면 좀 AKI 발생을 낮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EMR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기관에 이런 것을 적용해서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걸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저희 진료실에 오는 많은 환자들은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환자들인데, 이렇게 GFR이 높았다가 점점 진행해가지고 10 이하가 되고, 결국 한 5점 정도가 되면 우리가 키드니 페일러로 증상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투석을 하든지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엔드 스테이지 키드니 디지즈, 뭐 엔드 스테이지 리날 디지즈로 ESRD라는 표현을 쓰거나, 키드니 페일러라는 표현을 쓰고, 그때 이제 리날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를 해야 되고 리널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를 하면 투석이나 이제 이식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추세를 보시면 지금 말기 콩팥병, 그 엔드 스테이지 키드니 디지즈가 인시던스가 2배 이상 증가해가지고 거의 국가 재앙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키드니 페일러가 생기기 전에 환자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다 오래 살고 보호자들도 적극적으로 다 투석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투석을 하는 고령 환자가 거의 재앙적인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기 신부전의 원인을 보시면 고혈압과 당뇨병, 여러분들이 AI로 연구를 많이 하는 분야죠. 이런 것들이 ESRD에서는 하나의 요소에 해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신장학회에서 토론을 해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런 만성 콩팥병을 관리하는 법안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진료실에서 보시면 이렇게 콩팥 기능이 안 좋더라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환자들이 있는 방면에 계속 진행해가지고 결국 투석으로 가는 이런 환자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진행했는지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이런 처음 환자를 마주했을 때 이런 점의 시점에서는 어디로 갈지 사실 예상을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아래쪽의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위쪽에 있는 환자들은 이제 팔로우 간격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연고지로 전환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예상하는 것이 한두 가지만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이제 AI를 적용해서 어떤 환자가 CKD 프로그레션에서 이런 투석을 받게 될지 예측하는 노력이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퍼블리케이션의 개수가 Y-액시스인데 해가 지나면서 보면 2020년이 넘으면 거의 100개가 넘는 퍼블리케이션이 이런 CKD 프로그레션을 예측하고자 하는 모델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인자를 가지고 스케일 프로그레이션을 예측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환자가 콩팥이 다 망가져서 투석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투석으로 하는 것은 이런 산염기 전해질이나 대사 노폐물 제거이지만 콩팥이 하는 기능들 이제 혈압 조절하는 것, 비타민 D 이런 칼슘 인 대사하고 뼈를 이제 건강하게 조절하는 것, 그리고 빈혈을 조절하는 이런 조혈 호르몬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투석은 이런 아래 세 가지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투석실에서 계속해서 약을 통해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보면 이렇게 약을 한 방씩 먹고 있거든요. 투석실 환자들은. 그래서 보면 저희 병원 투석 이렇게 판넬을 보면 숫자도 굉장히 많고 투석 처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희 전임의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뭐 빈혈 수치나 뭐 헤모글로빈이나 PTH나 인칼슘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수기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약을 이제 어떻게 처방할지 매달 이렇게 월 검사를 해서 바꾸고 있는 건데 이러한 과정은 사실은 사람보다는 기계가 훨씬 더 잘하는 영역이죠. 어떻게 약을 어쩌스트 할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네미아 매니지를 보면 헤모글로빈 트렌드나 뭐 페리틴 값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다음에 이런 조혈제를 투여하는 것, 그리고 철분제를 투여하는 것을 올리고 내리는 것을 이제 헤모글로빈 값에 따라 자동화하는 이런 퍼블리케이션은 미리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투석실의 신장내과 의사들의 생각은 이런 아네미아 매니지하는 것, 그리고 투석 처방하는 것, 이런 칼슘인 대사를 통한 CKD, MBD를 막는 것, 그리고 블러드 프레셔 조절하는 것, 그리고 응급실에서 하이퍼칼레미아 흔하게 보듯이 이런 포타슘 조절, 이런 것들을 어떤 AI로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화해서 처방을 이렇게 자동화해서 이런 실수를 낮추고 환자들의 약을 관리하는 이런 모델이 투석 환자한테 굉장히 적합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에 저의 이제 얘기를 넣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다른 사람의 퍼블리케이션이었고, 그래서 응급실에 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컨트라스트에 노출이 잘 되거든요. 라디오 컨트라스트에. 그래서 조영제를 넣고 저희가 CT를 찍어야지 이제 환자들이 CT가 잘 보여서 대부분 조영제를 넣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와서 환자들 이렇게 CT 조영제를 맞으면 이제 CT 조영제가 콩팥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독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 조영제를 맞고 나서 어큐틴 인저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응급실은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빨리 환자가 어떻게 갈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입원을 할지 아니면 퇴원을 시킬지, 퇴원하면 외래를 잡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24시간 내에 결정을 해야지 응급실에 계속해서 환자를 놔둘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의료 자원이나 어떤 그런 정책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이 CT를 맞고 그냥 CT를 처방받고 그냥 환자를 보내는데 굉장히 걱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환자가 AKI 발생률이 높다면 환자를 입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제 신장내과 진료를 연계하는 아웃페이션 클리닉을 외래를 잡아주든지 또 괜찮다면은 CT를 편하게 찍고 그냥 환자를 이제 퇴실시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그 조영제를 맞고 신장이 망가진 사람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차은철 교수님과 같이 제가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퍼블리케이션이 됐고, 장현영 교수님과 차은철 교수님께서 교신 저자를 맡아서 저희 병원에 36만 명의, 그 ER 환자들, 응급실 환자를 가지고 CT 조영제를 맞은 환자를 한 5만 명을 추려서 결국 한 8.1% 환자가 실제로 조영제를 맞고 AKI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분석을 해서 80%를 트레이닝 셋으로 쓰고 20%를 테스트 셋으로 쓰고 다양한 AI 모델들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피처 임포턴스를 뽑았을 때 이런 값들이 이제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혈압 알부민과 이제 신기능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샤플리로 좀 설명 가능한 AI를 보여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인 리뷰어들한테는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런 것들을 같이 보안으로 넣어서 그래서 이 모델을 퍼블리케이션을 했었고 또 저희 과와 이제 샤운철 교수님과 같이 했던 연구가 우리가 심장 이식을 해줄 때 기증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는 장기 기증 문화가 굉장히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 이제 뇌사자 이식인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리빙 도너라서 가족이 본인의 콩팥을 희생해서 떼어주는 살아있는 사람이 떼어주고 나서 계속해서 생존해야 되는 그런 기증자가 우리나라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우리가 심장을 이식해주거나 폐를 이식해주면 내가 이제 사망하면서 끝나는데 콩팥은 이제 콩팥을 주면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의 안전성이 최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콩팥을 띄워주게 되면 두 개가 하나가 되니까 콩팥 기능이 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30% 정도 감소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콩팥 기능을 잘 회복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남아있는 콩팥 하나가 열심히 일하면서 보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예측해가지고 이 기증자가 기증자로서 안전한지 또는 왼쪽, 오른쪽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오른쪽을 주는 게 좋은지 왼쪽을 주는 게 좋은지 이런 고민을 이제 신장내과 의사나 이식외과에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차은철 교수님께서 장은영 교수님과 교신 전화로 해서 저희 병원에서 800명의 기증자를 대상으로 해서 80%를 디벨로먼트 셋 그리고 20%를 테스트 셋으로 해서 이런 AI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기증 후에 콩팥이 하나가 남았을 때 콩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변수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이미 개발을 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바로 저희가 이제 전자의료 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는 것이죠, 진료에. 그래서 환자한테 당신이 기증자한테 기증을 한 뒤에 예측되는 콩팥 점수는 58점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적용되는 값을 보면 이렇게 신장의 크기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AI 모델을 개발을 하면 바로 이제 임상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이것도 퍼블리케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장의 크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기증자의 시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미징이 어떻게 AI에서 활용되는지를 저희 신장내과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요 기증자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왼쪽 콩팥이 있는데 왼쪽이 더 크죠. 그냥 봐도 큽니다. 이 기증자는. 그래서 이것을 3D 리컨스트럭션을 영상학과에서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그래서 테라컨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아마 구독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드니 볼륨을 보면 이렇게 판독에 계산해서 줍니다. 우측은 136, 좌측은 171이죠. 그럼 어느 쪽을 기증해주면 좋을까요?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큰 쪽을 받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고 기증자의 안전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을 잘 할 것으로 생각되는 좌측을 남겨놓고 우측을 기증하는 것이 맞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로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로 이제 우측을 기증하라고 이제 제가 정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제가 그 신장 이식 스케줄이 잡히면 그 기증 전주에 각각 기증자에 대해서 이렇게 다 리뷰를 해가지고 이 기증자에 대해서 좌우 신장 크기가 많이 나고 우측이 더 작으니까 우측으로 도너 네프렉터미 콩팥 절제를 해달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이제 서전 교수님들께서 이걸 보고 같이 검토를 해서 기증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은 어떤지 한번 보시면 이건 다른 기증자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이렇게 큰 물혹이 있죠. 이렇게 물혹은 흔하게 있습니다. 이게 큰 뭐 병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계속 사는 게 이 사람한테 별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걸 기증해 줘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물혹이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좌측 콩팥이 훨씬 사이즈가 크죠. 근데 요 물혹의 자리는 기능하는 콩팥이 아니죠. 우측은 전부 다 기능을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왼쪽이 크니까 왼쪽을 남겨준다는 이런 단순한 논리는 통하지 않고 이런 3D 리컨스트럭션 방법은 이런 기승전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희 병원의 유진수 교수님께서 리버 레이즈라는 벤처를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창업할 때 이 리버를 도네이션을 할 때 리빙 도너에서 리버를 어떻게 절제할지 이런 것들을 3D 리컨스트럭션에서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 가져다가 쓰면 이렇게 키드니를 이렇게 섹션화해서 기능하는 구조를 잘 계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AURC를 상승시키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신장 이식 미팅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미팅에서 유진스 교수님이 갖고 계신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리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이렇게 혈관의 구조나 콩팥의 실질의 볼륨이 저런 기능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어, 실제로 미팅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기증 방향을 설정하는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AI에 활용하는 예시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원내 CRP 과제로 전유석 교수님과 이제 유진수 교수님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하시면서 이렇게 아까 이제 차원철 교수님께서 먼저 개발을 같이 해주신 그런 패널을 좀 더 이 볼륨 알고리즘을 이걸 넣어서 업그레이드해서 이런 것을 개발해 보겠다고 이렇게 연구를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키드니에 이제 사이즈가 중요한 병이 있는데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라고 해서 다낭신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유전 질환인데 콩팥에 물혹이 무수하게 많이 생기면서 콩팥이 점점 커지고 그렇게 콩팥이 점점 커지면서 망가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물혹이 이렇게 저절로 막 생깁니다. 그러면서 콩팥이 망가지는데 그 보시면은 이 질환은 이렇게 클래스를 A부터 이제 E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래서 A, B 환자들은 평생 투석을 안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이런 D, E 같은 환자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콩팥 나빠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결국 투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CD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나이에 비해서 하이트 어저스티드 키드니 볼륨입니다. 그 키에 보정된 키드니의 총 볼륨이 그 나이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키드니 볼륨이 지나치게 클수록 이렇게 결국은 이제 신장이 나빠져 투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병을 진료하는 데 있어서는 키드니 볼륨을 계산해야 어떻게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럼 키드니 볼륨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냐? 이것을 이제 엘립소이드 메소드라고 하는데 그 하이트를 재고 이렇게 가로 세로를 재가지고 영상의학과에서 재줍니다. 제가 ADPK 이 반항신 환자에서 이 환자는 키드니 볼륨을 구해달라고 하면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것을 곱하기를 해가지고 볼륨을 계산해서 이렇게 판독에다가 이 환자의 볼륨은 1600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계산값을 이미 알려진 이 모델이 있거든요. 메이오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메이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키드니 볼륨을 넣고 환자 키랑 나이를 입력을 하면 어,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점을 딱 찍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점을 찍어주면 CDE 같은 환자들은 이제 따로 이제 약이 보험이 되는 약이 있어서 그 환자들은 약을 쓰고 AB 환자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런 부작용을 감내하고 약을 쓸 필요가 약을 안 쓰더라도 평생 투석을 안 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볼륨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데 사실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한 것은 아니죠. 이것을 이제 3D로 계산을 해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CT 데이터를 그냥 이 AI 알고리즘에 넣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를 이미징에 활용하면 환자의 예후나 이런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신장 질환에서 봐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미징을 하는 예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직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콩팥을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환자를 엎드려 놓고 초음파로 보면서 뒤에서 이렇게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 이 조직 검사를 하려면 환자가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피가 되게 잘 나고 피 났을 때 지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입원시켜서 하는 번거로운 일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사구체라는 구조거든요. 근데 사구체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콩팥에서 네프론이라는 신장을 이루는 단위가 있고, 이제 신장 한쪽이 보통 네프론 한 100만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네프론에 이렇게 아주 작은 구체로 되어 있는 이 글로메룰러스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는 건데, 이 사구체 글로메룰러스가 이제 콩팥에 고르게 분포하면은 콩팥을 어떻게든 찌르기만 하면은 조직 검사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이런 콜텍스에만 존재하거든요. 피질에만. 그래서 피질을 정확하게 따야지 이 조직 검사를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제가 조직 검사를 해서 이렇게 네 가닥 정도 뽑은 건데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구조가 여기 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게 많이 잘 된 조직 검사입니다. 30개가 넘는 사고체가 포함된 검체인데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사구체들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직 검사가 잘 된 검체고, 이 조직은 이렇게 콜텍스에서 피질에서 뽑힌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환자도 이렇게 세 가닥씩 조직 검사가 잘 됐는데,
보면 그런 구조가 없죠. 이거는 이제 보면 겨우 이제 하나 찾아서 여기에 작은 거 하나가 이제 걸렸네요. 그래서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온 검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이런 메듈라에서 검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병리 리포트에서 사고체가 한 개만 포함되어 가지고 나머지 검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진단을 내는데 부족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힘들게 했는데 어떤 환자는 이렇게 사고체가 잘 확보돼가지고 진단을 잘 하게 되고 어떤 환자는 이렇게 겨우 한 개 있어가지고 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보면 실제로 제가 이제 조직 검사한 걸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1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사고체가 있는지 없는지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다이섹션 마이크로스코피로 이렇게 겨우 보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사고체가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이섹션 마이크로스코피 현미경이 다 검사실에 확보된 것도 아니고 육안으로 검사는 잘 된 것 같지만 이 안에 사고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이제 없기 때문에 저렇게 염색을 이미 다 하고 슬라이드에 올렸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사고체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제 스마트폰이 갤럭시 울트라 S25인데 이것의 이제 광고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접사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개의 렌즈가 있는데 맨 위에가 관광 렌즈거든요. 이 맨 위에 관광 렌즈는 굉장히 초점 거리가 짧아가지고 이 접사 기능이 된다고 이제 그 회사에서 실제로 본인들이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미경처럼 가까이 찍게 되는데 이거 제 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LED를 대고 이렇게 찍으면 요 정도가 보입니다.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 보면 이렇게 사고체가 보이죠. 이렇게 사살표한데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고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착안을 해가지고 근데 요거를 이제 저는 이제 잘 보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이거를 다 처음에 잘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 이렇게 홀텍스가 잘 되고 메듈라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구분을 잘 하지만 이제 처음 조직 검사를 하는 우리 펠로우들은 이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찍어가지고 앱으로 탑재를 한 다음에 이게 잘 됐냐 못 됐냐를 이제 AI 알고리즘으로 만들면 잘 됐으면 시술을 끝내면 되고 환자를 괜히 더 찔러가지고 두 번, 세 번 더 뽑을 필요가 없겠고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재생검을 하면 되죠. 그래서 잘 됐다고 판독을 받을 때까지 그것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바로 베드사이드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원내 CRP 과제를 시험을 해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 AI는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유학재 박사님과 이제 정면주 교수님 팀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제가 이걸 로우 이미지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갤럭시로 로우 이미지 앱이 있어서 그 로우로 촬영을 한 다음에 이미지를 주면 굉장히 해상도가 높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쪽에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게 이제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프로스펙티브로 해보는 이런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죄송해요. 네. 듣다가 너무 사실은 놀라워가지고 눈으로 패솔로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로 판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아니요, 그 진단을 전에, 할 수는 없고, 예, 예. 바이옵시를 하시고, 그 패스로드 내리기 전에, 이렇게 네, 보시고, 네. 여기는 사고체가 들어있네, 예전에, 아까 교수님 보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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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그러니까 검체가 적절한지 아닌지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아니고. 그 위스가 지금 이게 매트릭이 저희가 센티미터인가요, 저희가? 1cm 정도입니다. 1cm고, 위스가 지금 0.55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코어니드 길이는 10mm. 바이옵시. 네, 네. 예, 길이는 10mm고, 저 굵기는 한 0.5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 네, 정도? 네. 그 정도 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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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제 AI 활용을 하면 병리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는데 요즘에 카디오 바스큘라 키드니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심장 질환이랑 콩팥 질환이랑 이런 거를 다 별개로 봤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의 치료약이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다 겹치게 되고 그런 질환의 기전이 같다는 것을 점점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어떤 임상 연구에 콩팥의 마커를 아웃컴으로 넣게 되고 또 콩팥에서도 심장을 넣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질환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져 있어서 이제는 이런 CKM의 스테이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스테이지 1, 2, 3, 4로 해서 심장과 콩팥을 다 묶어가지고 이제 스테이지 2는 이 리스크만 있는 거거든요. 병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병 발생 전에 비만이나 이런
어떤 혈당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들만 있을 때부터 이때부터 카디오바스큘라 키니 메타볼릭 신드롬이 있다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컨셉이 지금 어떤 연구나 이제 임상 측면에서 이게 이제 각광받고 있어서 다 임상 연구도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홍파과 심장을 다 묶어보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병 하나,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거 관리하는 AI 모델이 아니라 이런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번에 이제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트렌드에 맞추면. 근데 거기다가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AI 모델로 뭐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를 프레디션 하실 때 보통 잘 아시다시피 고혈압과 당뇨병이 각각의 이제 리스크 팩터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병이 둘 다 있으면 하나만 있거나 없는 사람보다 스코어를 더 많이 받게 되죠. 그게 머신러닝 모델이든 일반적인 모델이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있죠. 당뇨, 고혈압이 둘 다 있는 환자를 내가 진료실에서 마주했을 때 어떤 사람은 당뇨병이 먼저, 그다음 고혈압이 나중, 어떤 사람은 고혈압이 먼저, 어떤 사람은 당뇨병이 나중이라는 어떤 이런 시간적 선후 관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리스크 팩터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단 건강 데이터를 가지고 한 90, 거의 100만 명의 환자를 분석을 해서 당뇨병이 먼저 생긴 사람과 고혈압이 먼저 생긴 사람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둘 다 이제 당뇨병, 고혈압이 둘 다 있는데, 그래서 이 y-axis는 이제 서바이벌인데, 발생 빈도인데, ESRD의 발생 빈도입니다. 이렇게 투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뇨병이 먼저 생긴 환자가 훨씬 더 리스크가 높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AI 모델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죠. 뭐가 먼저 생겼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눈앞에 환자가 이제 당뇨병, 고혈압이 둘 다 있냐, 하나만 있냐 그런 식으로 스코어를 먹이게 되는데 이런 시간적인 롱기튜디널한 그런 트레젝토리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런 카디오바스큘라 키니 메타보릭 신드롬을 예측하면 좀 더 예측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그래서 이런 보시면 하자드 레이쇼를 다른 것들을 다 보정을 했을 때 당뇨가 먼저 생긴 당뇨 고혈압 환자는 고혈압이 먼저 생긴 당뇨 고혈압 환자보다 이렇게 유의하게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CKD나 만성호흡병이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뭐 통풍 이런 것들의 이런 만성적인 복합 질환을 누가 뭐가 먼저 생겼는지 그리고 그 사이의 간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예측을 하면 좀 더 잘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기존에는 이제 단일 시점이고 뭐 원인 뭐가 원전지 모르고 이제 병이 발생하고 생기고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병이 생기기 전에 병의 발생을 예측하고 이제 예방하는 지금의 CKM 그런 정의에 맞춰서 그런 것들로 이제 과제를 지원을 해서 그 과기부에서 하는 디지털 콜럼버스 프로젝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정명진 교수님 연구팀과 또 장혜령 교수님하고 유학재 박사님과 같이 이런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 연구는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그냥 환자를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진료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뭐 당화혈색소, 고혈압 이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나중에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이런 기기를 통해서 환자가 실시간으로 어떤 위험을 예측하고 그런 데이터가 수집된 것을 진료실에서 또 하고 그래서 다음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맞춤형, 능동형 이런 에이전트 AI가 결국 의료기기로서 활용돼서 환자들의 예방 중심 치료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이제 모든 질환에서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리뷰 아티클에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신장 질환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가 다 이제 짚고 넘어갔습니다. 어쿠트 인저리 그리고 이미징 그리고 만성 홍파병 그리고 패솔로지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투석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AI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좀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도 연구하시면 다 알다시피, 먼저 이제 바이어스가 있어서 이게 우리 병원의 데이터만 가지고 사실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 다른 병원 랩을 다 긁어올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진 환자의 특성이 반영된 모델이니까 이걸 다른 데 적용했을 때 된다는 보장은 없고, 그리고 의료 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미싱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크레아틴 값이나 GFR 값이 중요해가지고 내과 환자 전체를 뽑게 되면 소화기내과 같은 데서는 다 뽑히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 교수님들은 신장 랩을 보시지 않거든요. 그럼 그런 환자들은 다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셀렉션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미싱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굉장히
AI 연구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EMR 시스템을 가지고 개발을 했다고 해도, CW를 뽑아서 했다고 해도, 그거가 다른 병원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종이 차트를 쓰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과연 모델이 어차피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블랙박스라고 해서 이제 AI를 하는 분들은 이게 사실 AI라는 게 어떤 그런 리스크 팩터나 변수의 셀렉션 자체를 우리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바이어스로 셀렉션을 해서 결국 최종 모델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야. AI를 활용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점이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모델이 나왔다는 게 가치가 있는 건데, 근데 임상 의사들은 그래가지고 그게 어쨌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그걸 이제 뜯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설명 가능한 그런 특성이 그냥 임의로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거나 리스크 팩터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했을 때보다 부족하다는 문제에 부딪혀서 계속해서 이런 리뷰어를 지적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샤플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결국은 진료에 적용되려면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허가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결국은 보험의 문제나 비용의 문제가 되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를 개발했다고 해도 결국은 이런 인허가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결국 활용될 때까지 굉장히 먼 길을 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한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지금 이 데이터는 제가 중간에 AI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팀과의 연구에서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AI 연구를 했을 때 의사랑 이 AI 연구팀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넣은 거고, 이거는 지금 최종 데이터물이 아니고 이제 중간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상의했는지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 병원에서 내과 신장내과 코호트를 저희가 구축하려고 CDW로 10만 명의 100만 명의 내과 환자를 다 뽑아가지고 5년 이상 다닌 사람을 이제 1만 명 이상 뽑았죠. 뽑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넣어가지고 결국은 추적하는 확률, ESRD를 예측하려고 했거든요. 이 환자들의 데이터를. 그래서 보면 AUC 값이 굉장히 좋습니다. 0.95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모델이 개발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AI 팀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의사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한 거죠. 어떤 변수가 들어갔는지. 그래서 샤플리를 이제 보게 되면 맨 위에 있는 값을 보시면 비짓 덴시티가 들어가 있죠. 이것은 이제 얼마나 자주 방문했냐 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왜 이렇게 들어갔냐면 환자가 나빠질 거니까 의사가 팔로우 간격을 6개월에서 1개월, 2개월로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환자가 그럼 이 논리대로면 환자가 병원에 자주 오면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지만 이제 AI 모델에선 최선순위로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임상 의사가 이 사람이 나빠질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걸 레트로스펙티브하게 보니까 방문 빈도가 가장 높은 변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델에 아무리 셀렉션이 됐다고 해도 이것을 프로스펙티브 데이터에다가 적용시킬 때 저것을 넣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거냐? 그것은 아니죠. 이제 의사랑 회의를 해가지고 저 변수를 빼고 다시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미팅을 해가지고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쭉 보다가 이제 BMI가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BMI 레이쇼 이 변수 값은 뭐냐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보니까 BMI 전체 데이터 중에 결측의 비율이었더라고요. 근데 결측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BMI를 하려면 체중하고 키를 재야 되는데 키를 안 잰 거죠. 키를 안 잰 이유는 이제 환자가 자주 오니까 매번 키를 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키 값이 빠지면 BMI의 결측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BMI 결측 비율이 높은 것이 과학적으로 ESRD가 발생하는 리스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임상 의사랑 AI 팀과 협업을 해가지고 왜 변수가 이렇게 셀렉션을 됐고, 그래서 다음 모델에 개선해서 바로 다시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협업을 해서 AI를 활용해야지, 그냥 다 넣어가지고 돌려서 그 모델을 쓰면 이제 이런 말이 안 되는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존스 홉킨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존스 홉킨스 근무를 했는데 저희 PI 교수님이고 닥터 하미드 라비였는데, 여기 병원 전경이 여기 되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 되게 별로 안 좋고, 우리 병원이 삼성서울병원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존스 홉킨스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 병원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면 이렇게 볼티모어가 있거든요, 메릴랜드에. 메릴랜드는 뉴욕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는 동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동부는 이렇게 미국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계절이 뚜렷하고 별로 살기가 안 좋거든요. 미국에 살기 좋은 다른 데가 많고, 그다음 볼티모어는
미국의 도시가 어떤 발전을 하면은 이렇게 대중교통이 발전하면은 홈리스가 늘어나고 이제 그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터스의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도시가 발전하면. 그러면 이제 돈 많고 이제 차 있는 사람들은 도시 밖으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다 끝나가지고 도시 자체가 거의 망해버린 데가 볼티모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에 멀쩡한 거로는 사실 존스 홉킨스 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 교수님들은 사실 되게 높은 연봉을 받고 어디서든 다 모셔가려는 교수들이잖아요. 근데 요 볼티모어의 가족들 데리고 계속 사는 거죠. 이 존스 홉킨스에. 네, 근데 존스 홉킨스가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랩의 어떤 스페이스에 차지하는 비용이나 이제 과제를 땄을 간접비도 어마어마하게 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있을 사람들은 도대체 여기 왜 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 이제 PI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 PI가 AKI 연구 영역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하게 잘 하면 이런 바이오워터 어워드라고 이제 AKI를 처음 기술한 사람의 이름이 바이오워터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크러싱 인저리로 랍도마이러스가 생겨서 AKI 생긴 거를 처음 정의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상을 줘서 이 PI가 이 상을 받아가지고 이분하고 친한 사람들을 제 이제 동료들하고 포닥 동료들이랑 같이 어떤 축하해주는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이 친구들을 보시면 이렇게 아쿠아포린을 발견한 피터 아그레가 있고 그리고 힙원을 발견한 그렉 사만자가 있죠. 이런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계단 오르고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 이제 리서치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고 내가 이거 해봤는데 좋더라.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가져다가 키드니에 써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구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친구로 지내면서 협업을 계속하면 좋은 연구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고 그러면 이제 높은 퍼블리케이션이 나오는 거죠. 이제 하이 임팩트 팩터에. 그러면 이제 기관이 유명해지고 그럼 그 기관의 이름 안에서 아래에 있으면 이제 과제를 따기가 쉽고 그래서 이제 볼티모어에 살지만 이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산소 하이폭시아 실험을 하는데 그렉사 환자 랩에 가가지고 거기 하이폭시아 프로토콜에 따라서 했다고 쓰면 어느 리뷰어가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AI 연구를 여러분이 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이런 좋은 지붕 아래에 있으면서 다른 연구자들하고 계속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면서 협업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좋은 연구를 계속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듣고 삼성병원에 계시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어쩜 이렇게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해주셨던 어느 연자분들보다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당연히 없지만, 어, 무엇보다 문화적으로 그 잘하고자 하는 훌륭한 선생님들의 아이들이 모이고 그 아이들이 서로 결합돼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정말 그런 꿈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잘하지만 앞으로도 더 잘할 것 같고요. 오늘 교수님이 정말 우리 짜지 않았지만 그 제 생각을 읽으시는 말씀을 해주셔서 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가 있으면 저희가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준비하시는 과정에 제가 여쭤볼 것이 있어요. 아까 좀 페리페랄한 건데요. 좀, 어, 지엽적인 걸 수도 있는데, 아까 의료기기 인허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기초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벤치 투 베드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AI가 굉장히 이제 특히 인터벤션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한 거죠. 뭐 약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지만 이제 어프로브를 받아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경험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그 인허가 단계까지 제가 직접 사실 가본 적은 없습니다. 직접 가본 적은 네. 없고, 이제 미래에 뭐 과제를 하면서 이제 회의를 같이 한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인허가 받기 위해서 특허나 이런 지적재산권을 좀 미리 확보를 해야 돼서 그런 특허 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신청을 해놓고 또 상표도 등록해야 되고 좀 음. 그냥 임상 의사 혼자서 이런 것들을 다 하기에는 좀 그 버거움이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결국은 창업을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런 자금적인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허가 단계까지 제가 가본 적은 음, 없어가지고 네, 이 정도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네. 좀 경험이 있으신가요? 교수님께서 아니요. 저도 코멘트. 제가 만든 알고리즘을 인허가 네, 과정까지 태워본 적은 당연히 없고요. 인허가 과정을 태우려면 그 네,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의료기기 혹은 디지털 네, 의료기기 제조업에 대한 그걸 네,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네,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기관이 네, 받아야 되는데 아까도 그러니까 기관이 받아야 되니까 병원이 받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기관에 주든지 그게 있는 아니면 네, 저희가 창업을 해서 그 기관이 돼서 그 허가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인허가 프로세스를 태울 수가 있는데 네. 그거를 병원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는 노력이 지금 미래원에서 많이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나은 여건이 될 것 같고요. 그건 좀 지엽적인 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리드가 있으시다는 걸 다시 듣는 건 너무 좋았어요. 질문 역시 기다리면서 근본적인 얘기인데요. 저희가 좀 어려운 건데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네. 들어서 저는 100%의 확률로 100%일 겁니다. 저희가 150년 뒤에 다 죽을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150년? 아무튼 나이가 150살가 되기 전에 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프리벤션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러니까 프리딕션이 가능한 거하고 프리벤션이 가능한 거는 영역은 다른데요. 이걸 만들고 사실 임상에 계속 활용을 아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값들이잖아요. 전혀, 혹은 매니플레이션, 프리벤션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중에 이제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커저리티가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그 구분을 하시나요? 혹은 만드신 지금 저하고 같이 만든 것도 이제 그런 프리딕션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영역이 있는 것 같은가요? 어, 이-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뭘 미리 안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경우들이 존재하는데, 근데 그런 거, 이제 콩팥 질환에, 신장 질환에 적용했을 때는, 음, 저희가 이제 질환을 접근할 때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과, 좀 공격적인 치료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구체 신염이나 이런 단백뇨가 있는 병을. 공격적인 치료를 하면 좀 부작용을 감수하는 치료 음, 니까 어떻게 보면 승부를 거는 치료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음, 나빠질 가능성이 적은 사람한테는 굳이 그런 거를 들이밀어가지고 환자를 위험에 음, 노출시킬 필요는 없는데,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음, 그런 부작용이 심한 음, 치료를 안 하는 그러니까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같이 넣어서 고려를 했을 때 좀 그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사람과, 그리고 음, 내가 이런 어떤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이 사람은 투석을 하게 될 거니까 음,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런 것을, 그런 100명 중에 5%는 결국 부작용으로 환자가 고생하게 되더라도 95%의 투석을 막는 그런, 음, 그게 이제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음, 프리벤션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약이 달라지는 것, 뭐 음, 혈압을 조절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음, 팔로우 간격을 좁게 하는 것, 약이 달라지는 것, 이런 것과 만약에 AI로 예측을 했을 때 결국 진료로 연결돼서 아웃컴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인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장 콩팥 쪽은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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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제가 네, 이해한 바로는 네, 네, 제가 지금 질문이 사실 중의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예측 인자 내에 네, 네, 포함된 영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네, 약과 저 약을 뭐 네, 바꾸는 그거를 어떻게 결과해서 이런 것도 뜻도 있지만 지금 답을 주신 거는 네, 오히려 이 질환이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다른 이 베리어블 인풋 베리어블에 앉는 그런 네, 가지 결정을 하는데 이 네, 네, 예측 모델을 갖다 활용을 해서 저희가 리스크 베네핏을 고려하는 데 씁니다라고 답을 네,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아까 한 두 가지 사실 저는 궁금한 게 남았는데, 아까 수치가 나왔어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늘 CPR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CPR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수치 자료를 보고 하지 않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네, 한 10분 지나고 나서, 이 정도 되면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머릿속에, 죄송하지만 그 머릿속에 그 숫자를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네, 뭐 이 정도인데 CPR 너무 오래 했고 한 번도 뭐 심장이 돌아오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인자를 고려하죠. 그다음에 지병도 많았고
그러니까 진짜 안 돌아오실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 그래도 한 20분 더 해보자. 뭐 이런 그런 휴리스틱한 결정을 하는데 수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당신은 이렇게 가면 또 뭐 살아날 확률이 뭐 사실은 저희는 다 한 자리 숫자입니다. 뭐 네, 1%예요. 근데 뭐 10%예요. 10%는 굉장히 높은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는 그 힘이 엄청나게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도 AKI 당신은 ESRD로 갈 것 같은데 그런데 네, 그 확률이 95% 아까 95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당신은 뭐 70%고 이런 것들이 그 임상 현장에서 그 네,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이 어떤 결정을 하는 데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건 보시나요? 네, 네, 그 영향을 실제로 많이 미치고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 다 끝났을 때 마지막에 기다리는 것은 추석 아니면 이식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면 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지 아, 않고 나는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은데, 아, 내가 정말 추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이런 투석, 그러니까 ESRD, ESKD를 아, 어떻게 갈지 준비하는 과정은 굉장히 오래 본 의사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자가 인사이트가 있을 때 이런 투석 동정맥류를 미리 만들고 아니면 이식할 기증자를 미리 찾고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초진을 했는데 크레아틴 6.7인 환자를 마주한 30대 남자가 제가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제 말을 듣지 않죠. 제 말 듣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할 거라서.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만성콩팥병 CKD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과정을 준비하는데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를 들어 한 2년 뒤에 2년 안에 추석하게 될 것 같다고 제가 미리 말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정확하다면 환자가 기증자를 찾고 왜냐면 기증자가 투석에 임박해가지고 당장 신장을 달라고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것이고 그래서 투석을 할 거면 이제 카테터를 넣고 투석하는 것이 가장 최악의 방법이니까 미리 이제 복막 투석 도관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어, 동정맥류를 미리 만들어 놓든지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또 바로 쓸 수 없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임상적으로 흔히 겪는 또 거꾸로의 상황은 1년 내에 투석할 게 될 거라서 만들었는데 투석을 계속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 계속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혈관은 이미 만들어 놨는데 그냥 계속 투석을 안 하고 3년, 4년 괜찮은 경우들이 있죠. 조금 어떻게 보면 잘 돼가지고 환자가 원망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에. 근데 좀 민망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음, 상황을 좀, 더 매끄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좋은 음, 모델이 나오면 그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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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은 사실은 아까 처방 리스트 이렇게 막 보고 검사 보면서 사실은 뜨악했는데요. 아니 그러시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그 아까 처음에 그 처방들을 보고 이 중에 이제 콩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아, 네. 요소들을 찾고 그거는 현재 네. 처방뿐만 아니라 네. 이 사람이 과거에 그 사실 어디까지 유통기한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썼던 약들과 그런 것들 다 보면서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런 거니까 이게 사람이 일부의 몇 가지는 이제 아 이거 위험한 약을 썼네 혹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저 이거야 정말 AI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저는 이것을 너무 오래 했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AI가 어떤 전해줬다. 자동적인 프로세스로 다 찾아내거든요. 저는. 아, 네, 근데 그것을 제가 정리해 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 아주 자세히 정리하면 다 정리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서화가. 음, 그런 체크리스트가.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디텍션하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더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원인이 있는데,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네,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네, 번째는, 이런 것들이 하나로 AKI가 잘 발생하지 않고, 그렇죠. 보통 구멍끼리 연결돼야 네,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복합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저는 AI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음, 저희 연구는 아니고, 이거는. 예. 음. 네. 그 노인에서는 그 노인분들이 워낙 또 그런 또 이 음, 다제약제를 네네, 드시면서 맞습니다. 부작용을 네. 많이 경험해서 이런 근데 이게 너무 약을 많이 드시고 그 전 우리가 모든 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거를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약의 전문가인 모든 전문가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게 있어서 근데 아까 그걸 보니까 그 생각이 퍼뜩 다시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
저희가 원래 보통 시간을 넉넉하게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 잡습니다. 가끔 이제 질의응답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하지만, 보통은 이제 1시간 정도 되면 다 이제 시장하시고, 이제 퇴근도 하셔야 돼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로 이경호 교수님 강의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네, 시작에 안내부터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네. 끝나고, 저희가, 병원에서 어떻게 같이 저희가 갔으면 좋겠습니까? 바람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경환 교수님. 그, 김경환 교수님 계셨습니다. 그, 그,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들으시는 거의 한 분만 나가시고 끝까지 다 같이 해주셨거든요. 같이 해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강의가 끝나고 궁금하신 점 적극적으로 저희 주시면 저희가 다 다듬어서 아까 저희가 같이 하면 노벨상 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노벨상 탈 수 있는 문화가 가는 데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고, 다음 기회가 되면 이영호 교수님 또 다른 강좌에서 또 꼭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응급실에서도 또 가능하면 덜 아무튼 응급실에서 뵙도록 해요. 역시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거로 저희 YG 세미나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